자, 교과서 106쪽입니다. 세계사 수업 고대 지중해 세계. 이제 드디어 유럽사입니다. 유럽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리스 세계의 발전과 헬레니즘 문화, 폴리스의 성립. 폴리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국가. 도시국가. 대규모 이렇게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작은 단위의 농촌 마을 같은 그런 데를 국가라고 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졌느냐, 하나의 강력한 나라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리스의 지형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 반도의 지형은 산지가 되게 많아요. 산지 지형이고, 그래서 강력한 통일 국가가 형성하기 어려웠다. 해안가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촌락 생활이 많이 이루어졌고, 촌락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를 축조합니다. 폴리스의 중요 구조물, 요거는 꼭 쓰세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는데, 아크로폴리스는 종교 생활의 중심지, 신전 같은 거, 그리고 전쟁 나고 이러면 최후로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 같은 데 주로 많이 지었어요. 언덕에 지어서 최후의 방어 거점, 그런 걸 아크로폴리스라고 했고, 아고라는 광장이죠. 광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광장입니다. 그리스의 문화, 비록 여러 개의 나라이지만 다 같이 같은 신을 믿죠.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같은 신을 모시고 같은 그리스 언어를 쓰면서 동족 의식을 형성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개최하기도 했어요. 그리스 폴리스들이 모여서 올림피아 제천을 이렇게 개최를 했고, 이게 오늘날 올림픽의 원형이죠. 지금은 세계가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함께 했던 거겠죠. 자, 다음에 지도 보면은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신전이고, 아고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면 되고, 다음으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그 많은 폴리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를 뽑아라 하면은 이 두 나라를 많이 뽑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모든 폴리스 중에서 가장 강했던 두 나라. 먼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초창기에는 역시 귀족들이 중심이었어요. 나라의 중심은 귀족들이 중심이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전쟁의 형태가 점점 변화해. 전쟁에서 이제 기마병을 쓰는 게 아니라 중장 보병을 쓰기 시작해. 말은 가격이 워낙 비싸고 평민들이 사기가 어렵지만 중장 보병, 그 갑옷만 있으면 되거든. 갑옷하고 창 정도만. 그러니까 이거는 평민들도, 좀 돈 많은 평민들은 어찌어찌 살만한 거야. 그래서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해요. 즉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죠. 자, 전쟁에 참여하게 된 평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귀족들 보고, 너희들이 그동안 전쟁에 참여하고 국방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우리 위에 지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나라를 지키는데 참여하지 않느냐,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러니 정치적 발언권을 달라, 평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논의를 귀족들이 받아칠 말이 없는 거야. 평민들이 일을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솔, 페, 클, 페. 자, 요거를 기억합니다. 아테네는 솔페클페다. 자, 솔론, 맨 처음 등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금권정이란 건 뭐냐면 돈이 많고 적은 걸 가지고 이걸 했어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은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참여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부유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발언권을 주고 빼고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솔론이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이 사람은 참주정, 즉 참주가 되어서, 참주라는 그 독재 정권을 만들고 스스로가 참주가 되어가지고 모든 권력을 자기 앞에 뒀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행사하는 독재 정권, 참주정. 역시 민주정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죠. 그 다음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그 혈연적인 부족 관계를 깨가지고 500인 평의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기 원래는 아테네 그 혈연들이 사는 곳을 혈연들 중심으로 이렇게 평야가 있었는데 400인 평야에 이거를 갖다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500인 평야로 바꿨어요.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의회를 새로 구성을 했고 평의회를 그리고 민주정을 이제 실시하는 거죠. 그곳에서 다음에 도편 추방제라는 걸 실시하거든. 도편 추방제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페이시스트라토스처럼 참주 이 독재자가 또 등장할지 모르니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 도편 추방제에서 뭐 투표수가 많이 나왔다. 투표수가 많이 나온 사람을 있으면은 10년 동안 외국으로 추방해버리는 제도입니다. 보면은 도편 추방제 도편 자 이 도자기 할 때 그 도자거든. 이 그릇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이렇게. 어떤 놈이 잘못했다, 어떤 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도편 추방제는 독재자가 될 위협이 있는 인물을 독이 조각에 적어 투표한 후 위험 인물이 결정되면 10년 동안 추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는 이 제도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원래는 독재자를 막기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자기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클레이스테네스 때입니다. 500인 평의회와 도편 추방제. 자, 그럼 마지막으로 페리클레스거든. 솔페, 클, 페였지. 페리클레스. 모든 성인 남성 민회에 참석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지방에 사는 농민들이 뭐 민회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농사 못 지면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민회에 참석하면 돈을 줍니다. 수당제 그리고 추첨제 뭐 배심원이라던가 이런 거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참여해서 누구나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페리클레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수당제와 추첨제를 통해 모든 성인 남성의 정치적 참여를 허락했다. 한계는 여성이라던가 외국인, 노예는 참정권이 없다는 거.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뭐 보면은 아테네의 민주정치, 500인 평의 민회 뭐 이런 거 나오고 민주정치의 특징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은 페리클레스 연설자로 지명돼가지고 우리의 정치는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특권 계급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통치를 한다. 국가에 봉사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정치에 소외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수당 지급 민의 재판소 여러 관직에 많은 수당을 지급해서 누구나 정치에 참여를 시켰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아테네의 영원한 라이벌 스파르타입니다. 이번에는 스파르타는 원래 원주민들이 있는데 도리스인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주민을 공격을 해서 이들을 지배하는 형태야. 근데 도리스인은 되게 소수이고 원주민은 다수입니다. 도리스인들이 자기들의 나라 스파르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 정권을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군국주의 체제를 발달시킵니다. 모든 도리스인들을 군인화시키는 거야. 모든 도리스인들을 전사로 만들어서 군인화시켜가지고 다수의 원주민들을 지배하자. 남성 시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단 생활을 하고 가가지고 뭐 군사훈련을 받고 30살이 될 때까지 한 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될 때까지 계속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됐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집단 생활을 하고 다수의 이 원주민들을 통치하려 했다. 원주민들은 페리오이코이하고 헤일로타이가 있는데 페리오이카이는 상인 계층 그리고 이거는 농민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리스인들이 원주민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스파르타의 군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스파르타식 교육 이러면 뭐 가서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면서 가르치고 이런 거 있죠. 학원들에서. 요즘은 뭐 많이 없었겠지만 소수의 정복민인 그 도리스인들이 다수의 선주민을 정복하기 위한 군국주의 체제다. 이렇게 그리스가 있었는데 이건 앞에서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좀 봅시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페르시아의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진출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다리우스 1세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또 다른 페르시아의 그 샤들이 계속 쳐들어왔었죠.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세계의 충돌, 이게 뭐 영화 그 300 이런 영화에서 뭐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스가 승리하죠. 중요 전투 몇 개 있었죠. 뭐 마라톤. 이거 뒤에 지도에서 보자. 지도에 있더라. 자, 그리스가 승리했고, 그리스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가지고 델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을 만들어요. 여러 폴리스들을 모아가지고 델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을 만들고 그곳에 맹주가 됩니다. 다시 페르시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동맹을 만들어서 같이 전쟁에 대비하자, 이런 거죠. 자, 여기 중요 전투 몇 가지 있습니다. 3차까지 쳐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다리우스 1세였고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2차, 3차도 쳐들어왔었죠. 중요 전투,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그리고 살라미스의 전. 마라톤 전투는 2차 때고 이 두 개는 3차 때 전쟁입니다. 테르모필레는 영하 300에서 협곡에서 싸웠던 그 전투고, 살라미스는 아테네 앞바다로 가가지고 아테네가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를 깨버린 전투죠. 살라미스 이기고 나서 만들어진 동맹이 델로스 동맹인 거야. 자, 아테네는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요. 아까 얘기했던 이 동맹을 기반으로. 자, 그렇게 되자 그 라이벌이었던 스파르타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도 역시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맹을 하나 만들어요. 스파르타가 만든 동맹은 그 반도 이름을 따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 결성. 이 둘이 대립을 해. 그리고 둘이 전쟁을 벌입니다.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붙었고 거기서 스파르타가 승리해요. 처음엔 아테네가 이겼거든. 처음엔 아테네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훨씬 더 세력도 컸고 돈도 많았어. 스파르타는 육군이 중심이고 아테네는 해군이 중심인데 상업 이런 거에서 비교가 안 됐습니다. 경제력이. 그래서 스파르타가 질 것 같았는데 원래 전쟁은 아테네 내부에서 흑사병이 퍼져요. 이때 당시에. 흑사병이 퍼져서 아테네가 내부적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거야.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넓은 땅을 다스릴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해. 스파르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힘으로 그냥 꽉 눌러버리는 정치체제지 뭐 아테네처럼 민주정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잖아. 결국 그리스 세계의 혼란은 지속됐고 이후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방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 있죠. 지도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가 내려와가지고 그리스 세계는 마케도니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다음,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 문화 하면은 인간 중심, 합리적. 자, 그리스의 신,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뭐 아테네, 뭐 등등등 많지. 근데 가장 대표적인 신인 제우스를 보면은 제우스는 번개의 신이고 신 중에 왕인 동시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신인데 바람을 피워. 막 외부 여자들을 이렇게 몰래 바람을 피고 자기 부인이 헤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전체가 인간 중심적 그리고 합리적 문화입니다. 그 철학을 보면은 철학에도 이게 반영이 되거든. 소피스트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 여러 철학자들을 묶어서 그리스 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철학자를 묶어서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의 상대성. 약간 궤변론자라고도 합니다. 소피스트. 철학을 궤변론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말장난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크라테스죠.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진리의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보편성과 절대성을 옹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서양 철학과 학문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과목,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웬만한 과목엔 이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과학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나오고, 윤리엔 당연히 나올 거고, 국어 이런 데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갖갖 온갖 과목에 다 등장을 하죠. 모든 거에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역사, 그 책을 썼는데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 역사학의 아버지, 동양의 사마천이 역사학의 그거 가장 효시가 되는 인물이면은 서양에서는 헤로도토스 역사라는 책을 썼고, 그 뒤에 투키티데스가 또 역사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역사 그냥 이렇게 같이 외우면 되죠.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문학과 예술에서 비극과 희극이 발전했고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건 그냥 간단히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아까 그리스를 멸망시켰던 나라 바로 마케도니아였죠.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쉽게. 알렉산드로스는 대제국을 건설을 해요. 어떻게 건설할 수 있었냐? 그리스, 아까 정복했잖아. 그리스 정복을 넘어서 동방 원정을 떠나요. 그동안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쳐들어와서 방어를 했다면 이 알렉산더는 동방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페르시아, 이집트를 정복하고 계속 가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사 앞에서 할 때 했었죠. 인도사 할 때 그 인도의 헬레니즘 문화 발달했던 얘기들. 헬레니즘이 아니라 참 간다라 문화, 간다라. 자, 통치 정책.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융합을 중시했다. 그래서 결혼, 우리 저기 앞에 북이 효문제처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도 알렉산더 스스로도 페르시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융합을 중시했고 결혼을 장려했으며 현지 제도와 관습을 존중. 그리고 점령지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영토는 빠르게 넓혔는데 금방 죽어버려요. 너무 젊을 때 죽었어. 자, 마케도니아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장난 아니게 넓어갔죠. 이집트, 페르시아 넘어가지고 인도 지역까지. 여기가 간다라 지역이었잖아. 이곳이 영토를 엄청나게 넓힙니다.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는 와중에 신전이 있었대. 근데 신전에 매듭으로 이렇게 수레를 묶어놨는데 그 신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이 수레의 매듭을 푸는 사람이 동방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동쪽 세계를 완전 지배할 것이다. 그런 전설이 있어서 알렉산더가 그걸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답니다.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더래. 그때 알렉산더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매듭을 푸는 게 아니라 칼로 잘라버렸답니다. 칼로 싹 잘라버리고 이거는 푸는 게 아니라 칼로 자르고 가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동방을 점령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마지막 헬레니즘의 문화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특징은 개인적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적. 당연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으니 세계 시민주의적 영향도 있습니다.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이죠. 자연과학, 수학,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등이 발전을 했고 예술은 현실적, 관능적인 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나중에 조금 이따 봅시다. 백구 쪽 같은 데 보면 라오콘 군상 이런 거 있는데 인간의 육체, 근육 이런 거를 그 라오콘이 괴물을 이렇게 먹히면서 무서워하는 표정 이런 걸 다 그대로 표현을 해. 인간 중심적이고 현실적 관능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술적 경향은 간다라 양식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자, 됐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네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오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